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전략가들의 김태준입니다. 어제 서울 강북에 대한 대개조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죠. 오늘 또 서울 대개조에 나왔던 내용들이 중첩된 내용도 있긴 하지만 어제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방안에 대한 부분을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이 내용들이 총 10가지가 나왔는데요.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한 5가지 내용과 공공지원을 좀 강화하는, 그러니까 재개발 좀 활성화할 수 있는 5가지 방안. 그래서 총 2대에 걸쳐서 총 10가지 대책이 나왔습니다. 이 대책에 대해서 하나하나 보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재개발 추진 지역을 좀 더 원활하고 빠르게 추진하고, 그리고 재개발을 하지 못하는 지역들, 그러니까 재개발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재개발이 지지부진한 지역들은 재개발을 좀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방안들을 좀 모색한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1년도에 6대 재개발 지역 완화 규제를 펼치면서 재개발에 좀 숨통을 틔려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신속통합개발이라든지 모아타운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 사업까지 내놓으면서 서울시에서는 적극적인 재개발 사업들을 추진했는데요. 하지만 이에 비해서도 재개발이 추진되는 지역들이 미흡하다 보니까 하지 못하는 지역, 특히 산자락 지역이라든지 일종 용적률에 적용을 받는 지역들을 규제를 풀어주면서 재개발을 활성화하도록 이런 방안들을 모색한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좀 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성 개선에 대한 5가지 내용이 나왔고요. 그리고 공공지원 강화에 대한 5가지 내용이 나왔습니다. 표를 보면 좀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역세권 지역의 종상향, 그리고 사업성 보존 개수의 도입, 그리고 현황 용적률을 인정한다. 그리고 공공기여 부담을 좀 완화해 주겠다. 그리고 기반시설 입체 복합화를 하겠다. 이런 5가지로 사업성이 나쁜 지역을 좀 사업성을 보완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공공지원 강화의 내용들은 재개발 사업구역을 좀 확대하겠다. 그리고 산자락 저층 주거지의 높이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 그리고 정비사업 통합심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리고 정비사업 금융지원을 확대하겠다. 그리고 공사비 갈등을 제로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겠다. 그리고 사업구역을 좀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지금은 요건이 맞지 않아서 안 되는 지역을 좀 더 요건을 완화해서 사업지역을 좀 확대하겠다. 그리고 산자락 저층 주거지 같은 경우는 높이 규제가 있기 때문에 재개발들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지역들을 높이 규제를 대폭 완화해서 재개발을 좀 활성화하겠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재개발을 추진하는 지역 중에 정비사업을 통합심의, 그러니까 원래 통합으로 빨리 하고 있지만 이걸 더 통합심의를 본격으로 추진해서 좀 더 기간을 단축시키겠다.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왔던 내용이 역세권 준주거 지역을 종상향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원래 기반시설이 양호한 역세권 중심, 그러니까 역세권 주변 지역으로는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 지역을 주거, 상업, 고밀 복합 개발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용도를 복합 개발하면서 전략 용도 시설로 만들겠다. 임대주택이라든지 노인 재가 시설이라든지 전략시설, 그러니까 전략시설들을 같이 복합해서 만들어서 주거시설과 고밀 복합 개발을 하겠다 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사업성 보존개수 도입입니다. 사업성 보존개수라는 것은 쉽게 설명드리면 분양가가 낮은 지역, 그러니까 아파트가 낮은 지역, 분양가가 낮다 보니까 사업성이 낮아지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보존개수 수치를 올려주겠다. 그러니까 인터뷰상 나왔지만 보존개수 지수가 무조건적으로 상향을 시켜준다라고 하면 뭐 강남권이나 이런 지역들은 더 좋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체 적용보다는 사업성을 따져가면서 적용을 시키겠다. 그 대표적인 지역이 중계동, 상계동, 노원구에 있는 아파트들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상계주공 5단지의 분담금 폭탄이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성 보존 개수 지수를 기본 20%에서 2배, 그러면 허용 용적률이 40%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임대주택 비율, 그러니까 임대주택으로 나가야 되는 비율이 한 10% 정도 줄어들기 때문에 기본 용적률 상으로만 보더라도 임대주택 비율을 10% 줄이면서 그걸 일반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성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사업성을 높여서 그 재건축의 속도를 빠르고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재건축이 안 되는 지역들을 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이 사업성 보전 개수 도입입니다.
부분입니다. 이 사업성 보존개수 도입만으로도 우리가 이런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이, 그러니까 재건축 단지에 대형보다는 소형 평수가 밀집되어 있어서 일반 분양분이 적은 지역, 이런 지역에 인센티브를 받더라도 임대주택으로 많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을 보존개수를 도입함으로써 일반 분양분을 좀 더 늘려 사업성을 높인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사업성이 높아진다. 아마 이 부분이 비율로 나오니까 얼마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단지 아파트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사업성에 엄청난 효과를 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내용은 현황 용적률 인정 범위를 확대하겠다. 이 현황 용적률이란 무엇이냐면 2004년도에 일반 주거지역이 세분화되었습니다. 1종 일반 주거, 2종, 3종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1종인데 주거지역으로 용적률상 건축물을 짓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지을 수 있는 건축물보다 훨씬 더 높게 지어진 상태가 되는 지역도 분명히 있겠죠. 이 부분을 현황 용적률, 현재 용적률을 그대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1종이 1종으로 적용받아서 재개발이 어려운 점이 있었던 부분이 해소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황 용적률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에 보면 최대 현황 용적률을 그대로 인정한다라고 하면 최대, 재개발 같은 경우는 최대 50%까지 완화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사업성에서도 충분히 영향을 미쳐서 재개발을 추진을 지지부진했던 것을 재개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현황 용적률 인정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세 번째 내용입니다. 네 번째 내용은 공공기업 부담을 좀 완화해 주겠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을 하다 보면 인센티브를 받다 보면 공공기업 부담을 15% 정도 납부를 합니다. 우리가 1종 일반 주거지역을 2종으로 변경하거나 3종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로 변경했을 때 이 종상향에 되는 만큼의 공공기업 부담을 15% 정도 부담해야 되는데 이것을 10%로 완화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5% 차이가 재건축 시에는 대단지 같은 경우는 몇백억의 사업성의 완화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가 완화됐다는 내용이 공공기업 부담을 완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추가적으로 기부 체납 건축물, 그러니까 우리가 기부 체납을 할 때 건축물로 기부 체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건축물 개수가 0.7%만 인정됐던 것을 1%로 상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부 체납을 건축물로 했을 경우 이 개수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또 사업성이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공공주택으로 우리 매입 비용을 상향하겠다. 실질적으로 공공주택을 매입하는 비용을 우리가 현재 공사비라든지 원자재가 상승으로 인해서 현실화하겠다. 그 비용을 현실화해서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공공주택 매입 비용을 높이겠다. 그러니까 사업성을 또 개선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마지막 다섯 번째 내용을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내용은 기반시설 입체 복합화로 주택용지 추가를 확보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를 지을 때 녹지 공간을 세대당 얼마, 면적당 얼마의 녹지 공간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만큼 주거 공간이 부족해지는 겁니다. 녹지 공간을 위한 주거 공간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사업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입체 복합화하면서 이 부분을 최소한 그 면적을 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그래서 사업성을 개선하겠다라는 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다섯 가지 내용들을 보면 아파트에 대한 일반 분양분이 높아야지만 사업성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일반 분양분을 많이 올릴 수 있는 방안의 다섯 가지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성 개선을 위한 이 다섯 가지 내용만으로도 재건축, 재개발의 속도라든지 활성화들이 좀 더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공지원에 대한 다섯 가지 내용도 있기 때문에 이 내용까지 본다라고 하면 재건축, 재개발들이 서울 지역 내에서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가로 공공지원에 대한 부분 다섯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재개발 사업구역 확대입니다. 재개발 추진 가능한 게 접도율, 도로의 접도율이라고 표현하죠. 이게 4m 미만에서 6m로 완화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접도율이 4m 도로폭에서 6m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늘어나면서 재개발을 할 수 있는 구역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 지금 현재 재개발을 추진하는 지역, 4m 폭에서 재개발을 추진하는 지역보다 약 3배 정도 늘어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서울
서울시 같은 경우 3회다 기준으로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지역이 484만 평방미터인데 1190만 평방미터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만큼 한 3배가량의 재개발 구역이 더 할 수 있는 지역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그전엔 접도율 때문에 재개발을 추진하지 못했던 지역도 이제 활발히 재개발들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노후된 오래된 건축물인데 접도율이 미흡해서 재개발을 추진하지 못했던 지역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완화되어서 재개발들을 많은 구역들이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산자락 저층 주거지의 높이 규제를 대폭 완화해서 재개발을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뉴빌리지라든지 모아타운 형태로 개발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산자락의 저층 주거지 같은 경우는 경관지구라든지 고도 제한 지구로 묶여 있다 보니까 높이 제한이 있습니다. 청수가 경관지구 같은 경우는 12m, 그리고 고도지구 같은 경우는 20m의 높이 제한이 있는데요. 이것을 20m 그리고 45m 이상 플러스 알파로 제한 지역을 풀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사업성을 개선하시는 내용이겠죠. 더 높게 지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지금 적용 대상 지역을 보면 수유동이라든지 안암이라든지 안산지구 같은 경우가 경관지구로 규제를 묶여 있는데 이 지역을 높이 제한을 완화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고도 제한 같은 경우는 북한산 주변 지역입니다. 북한산 주변 지역을 고도 제한은 20m에서 45m 플러스 알파로 완화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전에는 개발을 하더라도 저층 아파트로 개발할 수밖에 없는데 사업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개발 자체를 못하던 지역을 중층이라든지 경관 고도에 적용받는 지역으로 좀 더 높게 지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내용은 정비사업 통합심의를 본격화 추진하겠다. 지금 도시환경, 도시계획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소방 부분을 확대 운영해서 전체를 원스톱으로 한 번에 통합심의를 하겠다. 그래서 1년 6개월을 단축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통합심의로 인해서 빠르게 정비사업을 할 수 있지만 추가로 통합심의를 더 확대해서 대폭 단축시키겠다라는 내용이 정비사업 통합심의의 본격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세 번째 내용입니다. 네 번째는 정비사업 금융지원을 좀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조합 및 추진이 융자 지원을 좀 더 확대해서 금융지원을 더 많이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매입 임대주택을 공사비를 조기에 지급하겠다. 그래서 우선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우선 지급 비율을 기존 15%에서 30%로 늘려서 우선적으로 지급해서 공사를 좀 원활히 하겠다. 자금적으로 좀 더 확대해서 풀어주겠다라는 내용이 네 번째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 내용은 공사비 갈등을 제로로 추진하겠다. 그래서 상시 모니터링을 집중하고 또 분쟁 발생 시에는 협상 지원이라든지 공사 중지 금지라든지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을 지원해서 공사비 갈등으로서 공사가 지지부진하거나 멈추는 현장들을 이렇게 서울시에서 도와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대조동 같은 경우 재개발 추진들을 좀 협상안을 만들어서 5월부터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들이 대표적인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공사비 분쟁으로 인해서 공사가 멈춘 지역을 좀 더 빠르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분쟁 지역을 좀 해결해 주겠다, 이런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사업 지원 방안으로서 사업성 개선이라든지 또 공공 지원을 강화하는 5가지, 총 10가지 대책들이 나왔는데요. 이 대책으로만으로도 재개발 추진이 할 수 없는 사업성들이 낮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에 추진이 되지 못하는 지역들이 아마 재개발 추진들로 많이 이루어질 것 같고, 그리고 사업성이 낮아서 재건축, 재개발들이 지지부진한 지역들도 아마 개선되어서 많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이번 방안 대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에서는 재개발, 재건축들이 많이 추진되고 있지만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들이 빠른 속도감으로 많은 지역들이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방안들을 이렇게 모색해서 계속 내놓는 것 같습니다. 아마 서울시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주택 공급에 대한 부분들을 가장 이슈로 가지고 있을 겁니다. 특히 원자재값 상승이라든지 공사비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부분, 그리고 금리에 대한 인상 부분 때문에 공급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부동산 시장에 앞으로 영향을 계속 미칠 거라는 게 예측되기 때문에 이런 공급 활성화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사업성을 높여주는
방안들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이번 대책만으로도 충분히 사업성 재고들을 올라갈 수 있는 방안들이 있지만 앞으로 추가적인 방안들이 더 나오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앞으로는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관심도가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재건축, 재개발에 관심들이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요. 앞으로는 이런 방안들 때문이라도 좀 더 재개발, 재건축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좀 더 공부하고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내용들이 보충되는 내용들이 생긴다라고 하면 좀 더 자세한 내용으로 좀 설명드릴 거고요. 이런 내용으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영상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다라고 하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